마지막 장소로 나왔던 곳.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힘겨운 삶을 살던 나라 잃은 국민들의 서름에 대한 이야기다. 대륙을 잇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TSR. 상하행선이 교차하는 간이었고 100에서 200량짜리 열차가 수시로 지나치는 사이에 바람을 마주하며 중심 잡기조차 어려워 열차에 곧 빨려 들어갈 것처럼 지구에서 고립된 땅 동포에 아픈 슬픔이 뒤섞여 혼돈에 빠진다. 하루아침에 살림 챙길 틈도 없이 시베리아의 겨울 곡간, 지붕도 없는 가축용 화물 열차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크, 키르기즈, 러시아, 이스파한, 우스리스크 등으로 죽음의 길을 떠나 칠흑같은 밤에 버려져 헌 땅을 파고 잡초를 덮어 움막 속에서 살아남은 고려인들이다. 어른들도 견디지 못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1937년 동갑내기가 없다. 갓난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고 증언은 말한다. 3분의 1 가까이가 얼어 죽었다고 한다. 살아남은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척박한 땅에서 농지를 개척하여 살아남아 소련이 해체된 뒤에는 다시 연해주로 돌아왔다. 드디어 라즈돌로의 역이 보인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작은 역사만 하나 달랑 서 있는 작은 역. 82년 전에 이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소집당한 고려인들이 모여서 기차를 탔었지. 이주를 시키려고 한 것인지 죽이려고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지만 그날의 흔적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왠지 모를 쓸쓸함과 아련함이 몰려온다. 네, 정말 우리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대목을 시인님께서는 잘 시로 소화를 하셨고, 저희 낭송가께서는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낭송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같은 동포로서 고려인을 잊지 말고 그 억지로 희생됐던 그런 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교육의 시인께서 쓴 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판 기념회는 어떻게 보면 시인이 레드카펫을 밟는 그런 자리라고나 할까요? 일단 오늘 연관된 이 자리를 사회를 맡아서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저는 시인과 소설을 쓰는 김경수입니다. 저희 1부는 시와 함께하는 조영래 시인의 시세계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인대학 학장님이시며 문학공학 신학박사이신 최병준 학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식장 관계상 국민의례와 묵념을 생략하는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가 우리 소용래 시인님의 내빈 소개로 이어지겠습니다. 소용래 시인님 어디 계세요? 가운데 서본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제가 뭐 외람되게 소개를 시킨다기보다는 평소 존경하고 그러신 분을 축사로 모시게 된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축사를 하실 분은 서울시대학의 학장님이신 최병준 박사님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대구상고 재경 총동창 회장이신 하정화 회장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축사를 하실 분은 조민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코리아 글로벌 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네, 오늘 주인공으로 계신 조용래 시인님께서 내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조용래 시인님에 대한 작가 소개를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조용래 시인님께서는 2019년 국보문학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대구상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경북대학교 물리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 도시계획 전공 석사를 수료하셨고요.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사, 전기안전기술감리원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의 원자력기술부, 외자부 등에 근무를 하시고요. 성림무역을 창설하셔서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며 한국스토리문인협회 소설주술 동인이시며 서울시인대학교 기획이사, 편집위원, 사화집 12.13호 출판 추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인대학 동문회장을 연임하셨습니다. 또한 안양문인협회 회원이시고 총무 문학인협회 회원이십니다. 서울환경포럼 회원과 환경학회 회원, 환경정책회 회원 등으로 환경에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시상 내역으로는 2020년 서울시인대학 이날의시 금상을 수상하셨고요. 2021년 서울시인대학 명시다작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시집 바람의 길이다 출판을 하시고 동인시집 천만남의 기쁨 등 공저로 다수 많은 책에 시를 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인대학 꽃다발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래 시인님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저희
그 시인 대학에서 시를 열심히 쓰시면서 오늘 그 총무 역할을 맡아주신 장웅상 영문학과 박사님께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도 되겠죠? 아, 네. 예. 이게 제일 그 연로하신 분 같은데 이 바둑 주는 교실에 연로하신 분도 관장도 하시고 아주 활동적이고 건강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축사를 하기 전에 하모니카 연주를 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박 박사이신 오병주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영래 시인님의 출판기념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병주 변호사인데요. 제 이름은 쉽게 25병이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오병이어 주님을 섬기는 오병주 이렇게 기억하시면 영광입니다. 저는 검사 생활을 23년간 했고, 요 근처에 있는 총리실에서 차관으로 근무를 하고 지금 변호사 물러나면서 오늘 마침 우리 시인님 출판기념회 하모니카 한 곡 좀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하모니카 그리고 또 법원에 또 들어가야 돼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하모니카 한 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공 중에 지구가 매달려가지고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마하 1.5 총성력의 때보다 빨리 돕니다. 365일이 지나려면 허공 중에 매달린 우리 땅덩어리자 태양 주위를 초속 29.8km 마하 70 극총성리서일의 10배 속도로 운행해서 1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마감된 시점에 우리가 영국의 올드레인 사인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간혹 옛날에 우리 애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올드레인 사인 곡제에 맞춰서 우리가 애국가를 불렀죠. 네, 여하튼 1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됐는데, 음악가 중에 우리가 베토벤이 말년에 완전히 청각장애가 돼서 귀농을 했습니다. 음악가의 생명, 작곡가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굴하지 않고 명남에서 작곡한 노래가 베토벤의 교향곡 넘버 9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또 충남 공주 오성면 단지 초가집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산을 넘어서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조그만 하모니카 가장 값싼 악기죠. 어린애들 악기고 이걸 사주셔서 그때 어린 시절에 노래를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어른이 돼서는 하모니카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 어른이 된 다음에 간혹 강의 같은 데 가서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른 노래로 바꿔서 부르는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옛날에 최희준, 이미자가 활동하던 시절, 패팅이 활동하던 시절, 흘러간 옛날에 보던 시절, 다시 트윈폴리가 있고 비틀즈의 노래를 듣고 이러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 시절이 왔지요. 그래서 시간 여행을 두 곡조 분량에 빠른 속도로 짧게 내려주고 한번 시간을 옛날 노래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이 하모니카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하모니카 연주자들이 200명이 등장해서 각자 자기가 솜씨를 뽐냅니다. 그런데 이 하모니카는 저는 하모니카를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혼자 그냥 부르는 소리인데 유튜브의 연주자들이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내가 판독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유튜브의 연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멜로디를 부릅니다. 근데 하모니카는 멜로디만 불러서는 태권도로 치면 빨간띠 노란띠 불러가고 혀를 이용해서 리듬과 베이스를 넣어야만 유단자 커먼티가 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부르는 하모니 부르죠. 이렇게 먼저 유튜브에 연주가 한 거거든요. 근데 혀를 이용해서 이게 혀를 넣어야 되고 지금 여기 국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양 악기들은 국악을 연주하면 어색하지만 이것은 국악을 연주하고 민요를 연주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국악을 연주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모니카에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자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뉴욕 카네기 공연장에 바디 그리라는 하모니카 연주자가 등장하면 카네기 홀의 5층까지 완전히 만삭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하모니카는 협연 없이 이걸 연주하는데 이 사람이 부르는 것은 주로 클래식을 연주하죠. 유튜브에 1200만 회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주하는 클래식은 다 이런 거예요.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수십 가지 악기가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데 BJ 카르멘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 저걸 한번 하모니카 바꿔볼까 해서 악보를 봤더니 너무나 악보가 복잡해가지고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유튜브에 연주하는 소리를 반복해서 10번 정도 반복하면 소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모니카가 옮기주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싼 악기, 색소폰, 피아노, 바이올린을 마시고 이거 3만원, 5만원이면 사주는 악기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고 하고 제가 소박하게 지금 오늘 조현래 시인님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은 제 소망이 저는 하모니카를 전문 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 앞에서 연주하는 소망은 갖고 있었는데 누가 저 같은 사람 불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열렸어요. 한 번은 극동방송국에서 어떻게 제가 하모니카 부른다고 소리를 한 극동방송국에 한 1000명을 운집했는데 방송에서 초청해서 하모니카 하는 걸 부르고 또 한 번은 광화문 광장에 지금부터 2년 전에 택기부대 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최하는 모임에 100만 명의 시민이 운집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시민 100만 명이 운집했는데 그 당시에 강의를 누구 시켰냐면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님하고 저보고 검사 출신이니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갈등 관계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사 출신 한번 강의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저를 불렀는데 김동길 교수님은 추운 날씨에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50분 강의를 했고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100만 명이 운집했는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의를 50분 하면은 얼마나 피해를 주겠습니까? 추운 날씨에 안 되신 시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과감히 강의 50분을 철폐하고 5분간 하모니카 부르고 5분간 강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네이버 강에서 오병주 이름을 치시고 거기 보면 어느 텔레비 방송국에서 그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게 제가 하모니카 부른 장면이 유튜브에서 한 7만 2천이 조회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소원을 많은 데서 부른 소원을 100만 명 앞에서 부른 것으로 소원을 이뤘고 오늘
존경하는 조영래 시인님께서 이런 귀한 출판전회 앞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함을 덮으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인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인님께 명함하고 제가 명함을 여기 입구에다 하나 놓으니까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리지만 인사드리고 제가 법원 또 재판이 있으니까 인사 여쭙고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모니카의 다양한 곡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하모니카에 대한 감상법까지 알려주신 저희 윤경주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축사의 시간이 시작되겠는데요.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저희 최용준 학장님, 저를 시인으로 등단시켜 주신 은사님이시기도 해서 아까 조금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 최용준 학장님의 축사를 들으시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 시인대학 최경준 학장입니다. 우리 조영래 시인님께서는 우리 서울 시인대학의 편집위원 장 김예기사님 또 동문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고모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시집 출판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식전 행사로 전통 선비춤 아주 귀한 춤을 봤습니다. 귀한 또 감동적인 신앙송, 낭독도 들었고 멋진 하모니카 연주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1997년도에 우리를 슬프게 했던 3건의 비보가 있었습니다. 97년 8월 31일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 비, 9월 2일 빅터 프랭클 교수, 9월 5일 마더 테레사 수녀. 뉴욕타임즈에서 이 세 분이 하늘나라에 불과 며칠 사이에 동시에 가셨잖아요. 며칠 후에 대서 특필을 했습니다. 신문 전면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냐?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죽음 중에서 뭐 숭고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숭고한 죽음은 이분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머리기사로 아주 대문짝만을 썼어요. 이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 숭고한 죽음이었겠습니까? 1번, 2번, 3번. 몇 번입니까? 3번. 손 들어보십시오. 호호. 1번 손 들어보십시오. 호호. 2번 손 들어보십시오. 하하. 뉴욕타임즈에서는 빅터 프랭클 교수 2번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교수가 가장 숭고한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분은 홀로코스트의 영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부부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2주 동안 열차를 타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서 현장에 도착해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험악한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목욕탕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지시하면 강제 수용소로 가는 길. 연약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손짓, 남성이 조금 건장하고 노동을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왼쪽으로 딱 손짓. 부부가 걸림길에 섰습니다. 신혼부부 자기 아내는 오른쪽으로, 빅터 프랭클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목욕탕으로 가는 길인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 2주 동안 장거리 여행했기 때문에 목욕하고 쉬고 이제 죄소복을 입고 감옥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목욕탕이 아니라 덕게스실이었습니다.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체들이 다시 2주 동안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실려서 가가지고 RJF라는 유대인 지방 비누라는 이 고급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프랑스의 그 휘황찬란한 백화점 매장에서 팔리는 그 역사적인 불행한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3년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험악한 노동을 해방이 되고 1946년 여기서 번질이 나옵니다. 이분이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그 현실적인 일을 낱낱이 기록을 해가지고 책으로 펴냅니다.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1946년도에 출판해가지고 무려 조영래 부모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 김순진 회장님 잘 들으십시오. 900만 부가 팔렸어요. 900만 부가. 이 시집이 900만 부가 팔리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야 제 시간이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분 50초 지났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교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에서 교수 생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로고테라피,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그 로고테라피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로고테라피라는 이 의미치료 학파를 개설했어요.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연구실에 그야말로 침울하고 얼굴이 아주 흠상한 여인 어머니 한 분이 상담을 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한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노후를 장래를 이 큰아들한테 완전히 맡겨도 보장이 될 만큼 아주 유명한 지혜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 어머니한테는 희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빅터 프랭클 교수의 소문을 듣고 상담을 왔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상담이 다 끝나고 빅터 프랭클 교수가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얼굴이 꽃이 활짝 피어버린 거예요. 꽃이 활짝 피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고 하는데 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어머니한테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어떤 한마디를 해줬길래 이 어머니 얼굴이 활짝 피었겠습니까? 어떤 내용의 말을 했겠습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예. 아들이 있는 게 낫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다 돼야 그러면 다 그런 의미인데 이 빅터 프랭클 교수가 의미치료에 들어간 겁니다. 맞습니다. 큰아들은 지혜 있고 아주 사회에 유망한 인사로 성장해가지고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계시지 아니하면 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자기 자신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기왕 죽을 바에 큰아들이 아니고 작은아들이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자기는 안 했는데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빅터 프랭클 교수가 만약에 어머니가 작은아들한테 계시지 아니하면 작은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머니가 계셔야만 작은아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를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얼굴이 확 잡혀가지고 상담을 마치고 상담실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닥치더라도 항상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의미 부여. 여러분들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미를 한번 스스로 한번 부여를 해 보십시오. 굉장한 메시지가 생길 겁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최병준 박사님께서 식사해 주셨는데요. 가장 꽂히는 부분이 900만 부, 900만 부를 향하여 이제 첫걸음을 떼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축사는 재경 대구 상고 공창일 회장이신 하종화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조영애 시인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재경 대상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하종아입니다. 우리 잠시 부끄럽지만 소개하면은 대구 상고는 지난해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23년도에 설립돼서 그래서 100주년 행사를 작년에 했던 우리 여러 동문님들의 어떤 도움하에서 행사를 잘 마쳤다는 말씀을 부끄럽지만도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애 시인의 첫 시집 바람은 길이다라는 시집 출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집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시집 출간 기념 행사에 축사를 한다는 것이 벽에 좀 맞지 않는 줄 압니다만 재경 동창 회장이자 또 우리 조영애 시인의 친구 부탁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바람은 길이다라는 시집을 보면서 바람은 길이다라는 말에 다소 생소함도 느꼈습니다만 한 번, 두 번 되새겨 보기도 했고 어디까지나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바람 따라 계절이 변하고 계절에 따라 세상의 길이 오고 가고 그 속에 정과 동, 고요함과 움직임이 반복되어 또 다른 길이 열리고 그래서 바람의 길도 또 희망을 뜻하는 바람의 길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바람은 길이다라는 시제에는 제가 가능할 수 없는 시인의 깊은 생각이 담겨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영애 시인의 시들을 읽으면서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만도 김순진 문학평론가님께서 본 시집의 작품 해설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조영애 시인의 해박한 지식과 심오한 상상력
그 철학적 깊이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영래 시인의 평소 조용한 성품 속에 동서양을 넘나드는 학문적 지식과 자연적 관찰이 내재된 것에 대해 친구이자 시인인 조영래님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영래 시인의 첫 시집 바람은 길이다라는 시집 출간을 마음 깊이 축하드리며, 여기 시집 중에 숙명을 걸머진 보름달이라는 시에 원흉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흉외라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막힘과 분별과 대립이 없으며 일체의 거리낌 없이 두루 통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조영래 시인께서는 원흉외의 경지 속에서 시사의 날개를 끝없이 펼쳐나가시길 빕니다. 길상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상고 하면은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정말 알려진 명문 학교입니다. 저희 때는 정말 반에서 1, 2등 하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동창현 회장님, 하주환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축사로는 통일연구원 부원장을 지내셨던 조민 코리아글로브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민입니다. 저는 우리 한반도 그리고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 30년 정도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에 도움을 했습니다. 은퇴 이후에 이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동지들과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제 활동 속에서 조영래 선생님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주 오래전 학창시절 그도 한때 시인을 꿈꾸었던 사람으로 조영래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조영래 선생은 두 번째 탄생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탄생의 날은 경북 청송 고향마을에서 고고성을 울린 그날이었다면 오늘은 조영래 선생께서 칠순의 나이에 시인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기에 그렇습니다. 조영래 선생은 늦은 나이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시집 바람은 길이다는 10수년 동안의 시작 활동의 결실, 젊은 시절의 상황, 학창 시절의 뜨거웠던 시온이 오랜 세월 일상의 삶 속에 잠들어 있다가 인생의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 다시 깨어났습니다. 조 선생님은 대구 명문 대구상고를 나와 대학은 자연과학의 순수 이론학의 정수인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도로서 되었겠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오늘 한국을 세계 속에 우뚝 솟게 만든 주역인 산업혁군인 기술자의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착역에 다가갈 무렵 조 선생은 마침내 인문주의 큰 기둥인 문학, 그 중에서도 시에 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처럼 다양한 길을 걸어오셨다는 점에서 삶의 무늬가 아주 다채로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시란 무엇인가 생각해봅니다. 문학은 글로 말하는 예술입니다. 여기엔 소설과 시가 있습니다. 소설은 짧은 단편에서부터 장편 또는 몇십 권에 이르는 대하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대개 몇 자, 몇 구절의 세상을, 우주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 작은 그릇에 굉음과 함께 쏟아지는 폭포, 출렁이는 파도를 담아내고 풀잎에 맺힌 이슬의 속삭임이나 오묘한 우주의 승리도 담아냅니다. 시는 생의 압축입니다. 자연과 우주의 압축입니다. 그렇기에 시를 짓는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 한 편은 상고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만큼 시작은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탁월한 시인을 우리는 가끔 만납니다. 시인 윤동주는 남의 나라 육첩방에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자조했습니다. 한민족의 신금을 울리는 윤동주는 하늘이 내린 시인이었습니다. 윤동주는 천상시인으로 그야말로 시를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시는 외로운 영혼을 깊은 사색을 결십니다. 조영래 선생은 시를 사랑했던 젊은 시절의 순정이 있었습니다. 이 순정이 인생 후반기의 삶의 관조 속에서 오늘의 시로 잉태되었습니다. 시집 바람은 길이다에는 시인의 삶의 궤적과 몇 갈래 시상의 편린이 드러납니다. 조영래 선생은 가끔 대학 시절부터 스승으로 모시는 김춘수 시인을 회고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을 통해 존재의 본질과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김춘수 시인의 시상에서 어떤 영감을 떠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시집 바람이 길이다에 관여하는 조영래 시인의 시상을 저는 셋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고향과 우리의 시. 말하자면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는 심상. 남도 없는 밴들이 학교 척백나무가 둘러쳐진 운동장, 배고프고 허기진 시절을 예순 넘어 찾아가고픈 곳이라고 했습니다. 뿌리여식은 그리움을 일으킵니다. 하양살이 하시던 아버지, 설비, 고향의 삶, 꽃가마 등 여러 편은 그리움을 달랩니다. 수구 초심이라고 했던가요? 달려가고픈 곳, 돌아가고픈 시절을 그리움으로 묻어냈습니다. 둘째, 민족혼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계절자와 넘어 대하로서의 민족혼을 불러냅니다. 시집 제2부 비양을 꿈꾸는 까레이스키에서 우리의 영토
한민족 동포를 돌아보게 합니다. 연해주에서 부여와 발해의 꿈을 꿉니다. 시베리아 동토에 버려진 내 동포의 가련함에 순환의 민족사를 돌아봅니다. 셋째, 사람 사는 세상의 일상의 고단함도 잊지 않습니다. 새벽 시동을 열고 안개석을 생동감 넘치게 생활전선으로 달려가는 택배이사의 하루는 시인의 실제 경험을 통해 우리들의 더도 말고 덜도 많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또한 전통과 역사 속에서 시상을 펼칩니다. 세안도를 일단은 시에서 추사 김정의 미학적 세계 속으로 초대합니다. 시의 세계는 세속 속의 탈속을 꿈꾸는 유토피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은 궁핍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참으로 궁핍한 시대. 그때 궁핍한 시대의 시인은 가슴이 벅찬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배는 채워졌지만 가슴이 텅 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성이 메말라버린 황막한 시대입니다. 사람의 마음, 심성, 가슴이 그야말로 궁핍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메마르고 궁핍한 시대에 기심으로 가슴 벅차오르는 시대가 기다려집니다. 다시 한번 바람은 길이다 시립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민 코리아 글로브 이사장께서 축사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영상 상영을 대신 인사 보내주신 윤순진 교수님, 김부겸 전 총리님, 부자완 다큐 제작 감독님이 계신데 시간 관계상 2부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낭송 정다운 시인님께서 나오셔서 축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은배 시인님 시집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느 별에서 왔는지 한석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많이 아픈 일이다. 뼈저리게 아픈 기억이 있지만 누구나 가슴에 별 하나쯤은 있다. 추워야 더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처럼 그 아픔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랑이더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아름답다. 사랑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운, 어느 별에서 왔는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일은 모두가 사랑이더라. 이슬 받아먹으며 향기를 나누는 꽃처럼 사랑도 갈래가 있나? 길가의 풀꽃, 난 왜 너만 보면 눈물이 나지? 너도 이제 꼭 피우는 거야. 어떤 사랑이든 꽃마다 피는 사연이 참 붉다. 시절이 아프다. 많이 바람에 피가 섞였나 보다. 가슴에 꽃이 핀다. 네, 소아시인학원 네, Once Upon a Time in West 그 영화 선율에 따라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다운 주님께서 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인이시며 소설가이시며 문학평론가이신 김순진 선생님을 모시고 시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앞에요. 최병준 학장님께서 너무 귀한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대구상고 총동창의 하정화 선생님께서 아주 그 시집을 면밀히 몇 번씩 읽으셔서 얘기해 주시고, 또 조민 코리아 글로브 이사장님께서도 거의 뭐 평론가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하정화 선생님, 조민 선생님 두 분을 우리 스토리 문학에 진짜 평론을 좀 하시라고 등단시켜드리고 싶은 말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셨는지. 올해는 갑진년입니다. 그것도 충룡이라고 합니다. 12가지 띠 중에서 11가지는 실제 동물이고요. 한 가지 용은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용을 얼마나 많이 우려먹고 또 그걸로다가 뭐 하는지, 용의 문화적 가치가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상력입니다. 저는 노자를 읽고 장자를 읽을 때 곤이라는 물고기가 삼천리를 헤엄친다. 동이라는 새가 삼천리를 어깨를 들이면 날아가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런 거짓말쟁이 놈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삼천리로 구름이 들이올 수 있고 물이 삼천리를 흘러가는 것이 물고기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영래 선생님이 그동안 과학도로서 또 여러 가지의 직장과 또 여러 가지의 자격증을 얻으신 그런 분으로서 저는 시가 굉장히 딱딱할 거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앞서 그 조민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특출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이러한 이데올로기 시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써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이유의 딱 한 가지는 배고픔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유교를 잘 써서 받았어야 됩니다. 아니면 일제 30년 식민지 치하의 이야기를 잘 써서 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 시절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걸 받아야 되느냐? 최근에 멘부커 상인이 노벨상 받는 것들을 보면요, 개인의 행복, 지극히 개인의 그 취향에 따라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조영래 시인처럼 바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좋은 바람인가? 나는 농작물을 얼려뜨리는 바람인가? 꽃을 피우는 바람인가? 계속 끊임없이 조영래 시인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영래 시인의 이 시집을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한 인생관적, 둘째는 우주적 통찰력과 미래지향적 사고, 셋째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렇게 바라보았는데요. 조영래 시인의 이 시집에서 첫 번째 중심적인 관점은 인간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는 과연 명예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두 번째 관심은 자연 관찰을 통한 인생 관조입니다. 그는 바람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관찰합니다. 꽃과 열매가 존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흙과 뿌리의 수고에 감사하며 나는 가족과 사회에 대하여 어떤 바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적 관심은 우주적인 통찰력과 미래지향적인 사고입니다. 해와 달의 운영, 자전과 공전, 풍우에 대한 관심은 결국 나약한 인간의 우주에 대한 승복이며 인류 불멸에 대한 소망이자 시인들의 역할력 제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영래 시인의 이 시집을 자연 관찰과 우주 통찰의 정체성 시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그 첫 시집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영래 선생님은 끊임없이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늘 저 사무실에 와서 미리 그 소설가들 공부할 때 보면 미리 오셔가지고 우리 그 출판사에 나온 책을 전부 꺼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높고 깊고 그윽한 시집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조영래 시인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공원 대표로 맡고 계시면서 이런 행사에 큰 후원을 해주신 김정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부 마지막 순서로 행위예술가이신 서유경 선생님의 무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유정 작가님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되고 호응이 그리면 은하계의 춤이 되는 작가입니다. 그러한 에너지 그림과 춤을 주시는 서유경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인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일을 가리라는 걸 인연이라고 고분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어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댈 그새의 길에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은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네, 정말 춤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감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는데요. 중간중간 저희가 동영상을 틀어드리고 너무 시기 늦게 진행된 관계로 그 5분 정도 지나서 바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건이 있으신 분들만 잠깐 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